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오늘 우리 증시 시장 상황이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또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2,700선을 회복하면서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AI 기대감에 훈풍이 불었던 미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도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의 이 반도체 업종이 시장의 선봉에서 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부터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오전장에 좀 지지부진하던 모습을 보이던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이 반도체 업종의 훈풍에 비하면 삼성전자의 이 움직임은 조금 아쉽다는 평이 시장의 전반적이라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역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면서 순항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HLB나 HPSP 그리고 리노공업 또 클래시스 등이 상승을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전에는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현재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이나 엔캠의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 현재는 보여내고 있네요. 자, 코스닥 역시 이 전통적인 대장주들이 조금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 하는 흐름입니다. 혼조세가 좀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신흥 강자가 시장의 선봉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수 전체의 상승을 이끌어 나간다기보다는 각종 업종이나 또 개별적인 섹터의 주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흐름도 장 마감까지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 시장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분석들도 저희 오수다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오수다에서는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를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 경제까지 알찬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오수다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이시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미 증시 상승과 동조화하면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2,70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02%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요. 839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2,451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398억 원, 외국인 2,104억 원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도 쌍끌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기관 753억 원, 외국인 700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홀로 1,29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상승 흐름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 2.5%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가 7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4%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오랜만에 빨간불 들어왔는데요. 36만 5,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단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도 빨간불이 우세합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에코프로비엠 6.27%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의 상승 흐름 기록 중입니다. HLB는 11.64% 흐름 기록하면서 아주 강한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장세입니다. 오수다 끝까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시라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장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재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모저모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이른바 한국판 나사라 불리는 카사. 오늘 27일 공식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함께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출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탑재해 쏘아 올렸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띄운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이어받아 2032년 달 착륙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주항공청의 출범으로 기존의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던 우주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우주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판 나사를 표방하며 민간 기업과 함께 각종 위성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여러 부처로 좀 나뉘어져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통합을 하면서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배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인력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네, 우주항공청의 전체 정원은 293명입니다. 이 중 연구를 맡은 임기제 공무원은 150명, 행정을 맡은 일반직 공무원은 143명입니다. 우주항공청장은 윤영빈 내정자가 맡게 됐으며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차장이 주축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력은 7개국 27과 그리고 이 두 소속 기관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우주항공청의 청사는 이 뉴스에서도 얼핏 이 사천 쪽이라고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에 좀 위치가 되어 있나요? 네, 경남 사천시 산안면에 있는 아론 비행 선박 산업의 임시청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임시청사는 전체 9개 층 중 8개 층을 우주항공청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인프라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게 된다면 뭐 업무도 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네, 오늘부터 약 110명에서 120명의 인력이 근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초기 인력은 연구자 50명, 행정직 55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전체 정원을 모두 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사천과 진주 지역에 100여 가구의 아파트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개청과 동시에 아주 오늘부터 바쁘게 업무에 돌입하게 되는 이 인력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좀 해나갈 주요 임무와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올해 주요 임무로는 달 탐사 2단계 사업,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확대,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우주항공청 출범,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우주산업에 가지고 올 영향이 굉장히 지대할 것 같은데요. 좀 우주산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들을 끼치게 될까요? 네, 우주항공청의 출범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 기업들에게 많은 사업의 기회를 또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이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주로 유튜버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이 더 발달을 해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장래 희망 1위에 우주인을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경북 농업 대전환 공동영농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3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서 열린 성과보고회는 경북도지사와 농심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농가가 법인의 땅을 빌려주고 법인이 그 땅에서 벼농사 대신 콩, 양파, 감자 등을 재배하는 공동영농 모델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동영농 조금 생소한 단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농가들이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공동영농이 그 해법을 제시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영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공동영농의 주요 목적은 첨단화 그리고 규모화, 기술 혁신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이 고된 농사에서 벗어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공동 구매, 공동 육아처럼 우리 공동 영농을 통해서 또 좋은 성과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떤 성과를 좀 거두었을까요? 네, 지난해 영순면 공동영농 단지에 참여한 80가구는 총 9억 9,8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가구당 평균 1,247만 5천만 원을 받은 셈인데요. 벼농사를 지을 때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인의 이모작 전환으로 농업 생산액이 7억 7,900만 원에서 27억 7,9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소득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또 생활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에는 그렇다면 어떤 전망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올해는 작황이 더 좋아서 생산량이 전국 평균보다 15에서 20%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선도적으로 우리 경북도가 이렇게 공동 영농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경북도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 가지고 있을까요? 네, 경상북도는 문경, 구미, 예천 외에도 올해 7곳의 혁신 농업타운 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물로 이모작을 추진해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동 영농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 영농 모델의 확산이 좀 기대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동 영농 모델이 농업을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고소득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또 밝혔습니다. 경북도지사도 이 모델이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러한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농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 농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노인분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에도 청년들의 일손이 우리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농축산물 그 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공동 영농과 같은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농업에 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이 상당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구체적인 좀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는 총 지금 2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동안만 1조 5,60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한전이 1조 1,500억 원, 가스공사가 4,100억 원을 각각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채 액수가 정말 적지 않은데 이렇게 부채가 급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주된 원인으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위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구입가가 판매가보다 높아지는 역마진 구조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서 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자면 두 기업의 부채 규모는 좀 얼마나 될까요?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의 부채는 202조 5천억 원, 가스공사의 부채는 47조 4천억 원으로 합산을 하면 총 249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한 액수인 것 네. 같은데 요즘은 금리도 또 높단 말이에요. 이 이자 비용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 1분기 동안 한전과 가스공사는 하루 평균 167억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총 4조 원이 넘는 이자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한전이 4조 4,500억 원, 가스공사가 1조 6,800억 원 등 총 6조 1,300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금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167억 원이 이자로만 나가는 거면 정말 큰일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작년부터 왜 성과금 반납이다 뭐다 이런 네. 이야기들 좀 나왔었잖아요.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금 이 부채 해결을 위해서 좀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자산 매각, 그리고 임직원 성과급 반납, 희망퇴직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도 여전히 원가의 약 80%만 받고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재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하루에 167억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데 뭐 성과급 좀 반납하고 뭐 자산 좀 매각하고 이런다고 해서 뭐 유의미하게 크게 빨리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먼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어떤 문제까지 더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는 전기와 가스를 싸게 소비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요금 인상으로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된다면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우려하는 부분대로 이 요금 인상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직면해 있는 부채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와 함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좀 필요한데요. 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재무 구조 개선과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도 또 필요한 수단인 것 같고요.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의 개발에도 계속해서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비행 중 난기류에 휘말려 탑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6일 터키 상공을 비행하던 카타르 항공 더블린행 QR017편 항공기가요. 이 비행 중에 난기류를 만나 승객과 승무원 1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번 카타르 항공 사고는요. 사실 지난 21일 런던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에 5일 만에 또 발생한 것인데요. 그럼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목적지까지는 운행을 했고요. 승객과 승무원 모두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는 것은 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난기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런던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사고 때문인데요. 지난 21일 런던발 싱가포르행 SQ321편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1,800m 급강하하면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8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이르지도 못했고 싱가포르 항공은 태국에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 방콕 병원에서 부상자들이 치료 중에 있다고 외신들은 또 전했습니다. 사망한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이 되고 중상을 입은 승객 상당수가 척수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항공 사고에 이어서 이번 카타르 항공의 사고까지 모두 원인이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최근 난기류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점점 뚜렷해지는 기후 온난화가 이런 난기류 발생에 빈도와 위력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CNN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 대기학과 폴 윌리엄스 교수는 기후위기가 이런 난기류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를 진행해온 윌리엄스 교수는 특히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청천 난기류의 발생에 주목했습니다. 청천 난기류는 폭풍이나 구름 같은 전조 증상이 없어서 느닷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2050년에서 2080년에 이런 청천 난기류가 눈에 띄게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청천 난기류 갑자기 느닷없이 발생한다. 정말 대비하기도 어렵고 또 갑자기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난기류를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좀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난기류 만나기 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비행기에 탑승하셨을 때 비행 중 기체에 흔들림이 없는데도 좌석 벨트 사인이 좀 켜지면서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나올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네. 좀 답답하시다는 이유만으로 좀 건너뛰셨을 때가 있으셨죠. 네. 그때에도 좀 상시 좀 착용을 하라는 항공 안전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비행기 타고 있을 때 뭐 갑자기 이제 안전벨트 제대로 해달라라는 방송이 나오면 이렇게 밖에 한번 쓱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안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난기류로 인한 사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편지혜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장 마감까지 8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 흐름이 어땠는지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뜨거웠나요? 네, 오늘은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고 있는 원전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16.37%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2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요. 이 모회사인 두산의 주가까지 급등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지주사 두산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의 오늘 주가 흐름 역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7.8% 이상 급등하면서 20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오늘 이 두산 관련 종목들, 두산 종목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 2.9%에서 3%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흐름의 배경은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최대 소형 모듈 원전인 SMR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약 50조 원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SMR 테마가 굉장히 뜨겁기도 했습니다. AI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SMR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지어야 한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번 뉴스케일 파워의 50조 원 프로젝트에 이 두산이 대규모 물량을 수주할 수 있게 된 것은 초기 투자를 한 덕분이라고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산은 뉴스케일 파워가 스타트업이던 2019년과 2021년에 총 2천억 원 정도를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투자가 된 금액은 이 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두산이 좀 일찌감치 이 뉴스케일 파워의 가능성을 알아본 거고 또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원전 수주로도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은
있는데요. 일단 우진엔텍과 에너토크는 현재 상한가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한전산업이나 수산 인더스트리와 같은 종목들도 뭐 15%, 20% 이상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과 함께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게 되면서 다른 원전주들도 일제히 강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 승자가 오는 7월 발표가 되게 됩니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과 정부가 올 하반기에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함께 뛰고 있는 만큼 한국이 승기를 주게 된다면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이 된다고 해요. 그야말로 한국 원전 수출의 르네상스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원전 기업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코 정부는 이 체코의 남부 지역인 테멜린과 두코바니에서 무려 1,2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최대 4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7월에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연말께 최종 대상 사업자를 뽑고 2029년에 착공을 해서 2036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 수주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가할 계획이 있었던 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안보 문제 때문에 입찰에서 배제가 됐다고 하고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프랑스와 비교해 보자면 우리 국내 원전의 강점이 무엇일까 좀 보려고 하는데요. 1960년대부터 원전을 구축한 프랑스는 이 원전 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56기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2위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납기와 품질, 가격 등 3가지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여러 차례 좀 납기를 지연한 전적이 있고요. 또 EDF가 맡은 핀란드의 3호 원전 올킬루오토 3은 가동이 예정일보다 12년이나 지연됐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 개발에 차질이 좀 발생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2009년 UAE의 바라카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누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당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수력 원자력을 이제 필두로 해서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이제 팀을 같이 이뤄서 한국형 원전 수출의 첫 사례를 달성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주 이후에 또 이 한국은 핵심 설비를 국산화하고 또 건설과 운영 노하우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꼭 한 번 더 따서 이제 원전 르네상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도 짧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엔터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파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SM 한한령 해제가 기다려진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서 SM 주가 좀 흥미롭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현재는 지금 윗꼬리 달고 좀 길게 내려오긴 했는데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는 기대감이 좀 앞서서 보이면서 엔터주가 상승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SM이 좀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주말인 어제 한일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동안 다소 좀 냉랭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해빙 모드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속에 이 한한령 중국향 매출이 저조했던 엔터주에도 봄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리창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 간 외교 안보와 또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자유무역 협정, 즉 FTA 확대를 통한 문화, 관광까지 다각도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6년 사드 사태 이후로 내려진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최근 부진했던 엔터주가 가장 먼저 좀 웃음을 띠게 됐습니다. 네, 최근 이 중국의 문화 여유국이 우리나라의 인디밴드의 공연을 또 허가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이미 한한령 해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오늘 엔터주들 흐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원전 수주 기대감과 한한령 해제 관련된 소식들 이 긍정적인 이슈로 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장 마감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주 첫 거래인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들어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724.98포인트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네, 이 여기에는 반도체주 위주로 상승 흐름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1%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847.77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담아내는 모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3,054억 원 기갑 담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1,991억 원, 외국인은 삼성전자 위주로 팔아내는 모습 보이면서 956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 1,112억 원, 외국인 655억 원, 네,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홀로 1,553억 원 덜어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 초반에는 다소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막판에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71% 상승한 77,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201,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기분 좋게 8거래일 만에 빨간불 들어온 채 마감했습니다. 364,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오랜만에 3거래일 만에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6.27% 상승 마감한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는 3.51% 상승한 97,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엔캠은 계속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31만 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 인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섹터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 속에 어떻게 변동세 잡아내야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시라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에 비하면 너무 못 가고 있다 이런 그렇죠. 불매소리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고 또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대장주들의 흐름도 네. 나쁘지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특별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짧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흐름이 좀 좋았나요? 오늘 시장에서 좋았던 업종 중에서요. 식품 관련된 종목 하나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식품은 수산식품 테마에 관련된 네. 종목인데요. 바로 한성기업입니다. 이 최근에 수산식품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 수산식품을 만드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계속 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실 김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 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왜 그런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김 생산량이 하락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김을 생산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은 작황이 좀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이 생산량으로 좀 버텨나가고 있는데 게다가 이 오염수 방류 이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수산물에 대한 조금 주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품가가 인상이 된 후에 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결국 이 수익이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안고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성기업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한성기업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크래미, 게맛살, 이런 어묵과 같은 어육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장 막판에 상승폭 조금 많이 반납을 하면서 3%대 강세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이 되었고 그리고 네. 최근 들어서 TC본더 장비가 HBM의 수율 잡기에 정말 핵심적인 장비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이 기업들을 좀
제대로 밸류업 시켜보자는 이 정부의 정책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과 이로 인한 주식시장의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부터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뭐 몇 번 짚어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지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는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정시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지금 사상 최고로 주가를 갱신하고 있고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에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최고점이 3,600포인트인데요. 지금 2,700이니까 마이너스 30%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값을 받고 좀 적정하게 평가를 하자.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정부가 제안을 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정부가 기업들의 목표를 제시하고 또 실행을 하고 또 성과를 자율적으로 공시를 해서 앞으로 본인들의 기업이 어떻게 방향을 나갈 거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해달라.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올려받자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상황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EPS 곱하기 PER입니다. PER은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이익의 보통 한 10배 정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PER이 한 10배 정도 되고 EPS가 바로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순이익을 주가 수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부르는데 기업들이 순이익이 오르려면 정부가 세금을 좀 깎아주든지 또는 기업이 획기적으로 신제품을 만들든지 신산업을 통해서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26%고 상속세도 제일 높습니다. 60%고 소득세도 45%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다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에도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배당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관련된 세금을 다 받으면서 기업들이 이런 공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까지도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금 앞으로 기업이 공시를 잘 해라라는 이야기이죠.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이 개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우리 기업의 특성은 이런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공시 형태로 알리는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어떤 기대를 좀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아마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순자산가치 또는 주가 수익 배율 보통 우리나라는 기업이 한 순이익이 한 10배 정도 순이익의 10배 정도가 적정한 주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ER이 지금 현재 미국의 애플은 한 50 정도 되고요. 엔비디아도 한 40배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5배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딱 10배 정도 됩니다. 이러한 PER을 좀 올리는 것이 기업의 전체적인 주가를 좀 올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수출액 기준으로. 네. 또 GDP는 세계 10위 정도의 강국인데 우리 국제금융에서 이제 우리 원화의 경쟁률은 결제되는 비율이 한 0.1% 정도밖에 안 되고 세계 3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나 정권시장, 금융시장 서비스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한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주가 수익 배율이 PER이라든지 또 PBR 순자산 가치를 올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좀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 금융이 워낙에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사람 몸의 피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금융이고 자본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 대해서 우리 1년에 2021년 기준으로 주가 조작이 한 100번 정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판을 받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주가 조작을 한번 하게 되면 평균 한 46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겠네요. 예, 미국의 메이도프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하다 걸렸을 때 징역 150년 때렸습니다. 징역, 감옥에서 옥사도 했고 완전히 그 자산이 다 와이프나든지 자기 아들은 자살까지 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정권거래소 이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도 메이도프에 투자도 많이 했었고 주가 조작한 금액이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와.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누구도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은 주가 조작이라든지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데 네. 한국은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고, 네. 오늘도 보니까 금감원장이 공매도를 올 6월 달부터 재개할 의사도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고, 정부가 지금 엇박자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내년까지는 연장해서 공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되는데, 이와 같이 정부도 이 엇박자를 좀 일관되게 좀 해야 되겠고,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이라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국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금감원 원장은 6월 달에 일부 재개하겠다고 그러고 용산 대통령실은 재개는 없다. 준비가 안 됐고, 전산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대차 시스템이 지금 정비되는데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80개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공매도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완비하는 데는 아마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완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금감원 원장과 용산 대통령실도 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내용이 아쉽고, 결론은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이고 또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밸류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면 이런 예측 가능성을 올리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이 예측 가능성까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또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이 기업들의 밸류 계획을 알리고 실행을 해야 할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이제 부실 기업이죠. 이른바 좀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퇴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의 퇴출도 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2,5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의 시가총액은 총 2,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하죠. 그렇죠. 상장된 개수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한 상황이고, 한국에서 상장의 요건은 3년 이상 흑자가 나거나 또는 특허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의 기업이 부도가 나는데요. 약 20개의 기업이 매년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업이 부실화되거나 또 많은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가를 올릴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코스닥 기업의 많은 대주주들이 일부 대주주들입니다. 이렇게 머니테크를 하는 겁니다. 회사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기타 유가증권을 통해서 돈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년 한국에서는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기간을 단축해서 그런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에 포함이 되었고,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도 좀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에서 상장의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흑자가 나야 되고, 전체 주식의 주주가 1,000명 이상이 돼야지 한국에서는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좀 상장의 요건도 좀 우리가 단축을 하고 또 코스닥 상장도 좀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좀 부작용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파도 사태라든지 적정한 주가보다 좀 더 고평가돼서 상장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좀 더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것보다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 이유는 차등 의결권이 있습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한 주를 10배 정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 본인의 주식의 지분을 낮아지더라도 계속 자기가 경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야놀자도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 하고 하는데 정부가 미국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이런 차등 의결권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개선도 좀 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나라도 또 상장 중에서 한국은 2,500개 중에 해외 기업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싱가포르나 상장 기업이 한 700개 정도 되는데요. 전체 상장 기업의 35%가 다 해외 기업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해야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우리가 주식에 관련된 세금도 좀 낮추고 해외 기업을 한국에 많이 상장해야만 우리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상장을 좀 완화시키고 퇴출은 좀 강화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이 되게 되면 이 글로벌 증시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국내 증시, 이 답답한 흐름을 좀 시원하게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난 한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상장한 이후에 이 기업이 1999년도에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약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한 2조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미국의 3위 정도 되고 앞으로 한 30%만 상승하면 아마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됩니다. 저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인데 시가총액 1위 500조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엔비디아도 아마 이런 추세라 그러면 미국 시가총액 1위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6월 10일 날 이게 액면 분할을 10대 1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우존스 지수도 편입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성장하느냐 하면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면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네거티브 제도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은 반대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사업만 할 수 있는 파지티브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버도 금지됐고 타다, 에어비앤비 다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신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구산업과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신산업이 구산업인 택시업을 방해한다고 해서 금지시켰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정부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도 교수님께서 요목조목 잘 풀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슈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 빨갛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2,72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이 좀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서 이번 주 좋은 흐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빨갛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84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12시께에 좀 저점 만드나 싶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상승폭을 넓혀 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와
그리고 네이버를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본 방송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